안녕하세요. 바다집사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한 롱폼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질문을 남겨달라고 했었는데요. 거기 남기셨던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금강앵무라고 해서 대형 앵무새가 있어요. 강아지처럼 소형, 중형, 대형이 있고요. 금강앵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바다는 청금강앵무새라고 하는 종류고, 금강앵무 중에서는 조금 흔한, 가장 많이 키우는 종 중 하나예요. 특징으로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고요. 그래서 영문으로도 블루 앤 골드 마카오라고 부르고, 마카오가 영문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설명드리다가 마카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금강앵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다는 암컷입니다. 컷 암컷이 앵무새는 거의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DNA 검사를 하는 편이고요. 바다도 DNA 검사를 했고 암컷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금강앵무새는 80년에서 90년 정도 산다고 알려져 있고요. 바다 같은 경우 현재 2살이고 수명이 긴 동물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바다를 키우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앵무새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접하고 키워봤었고, 그 전에 날라라고 해서 뉴기니아라는 앵무새가 있었는데 소음이나 파손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성격 등 치명적 단점이 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키우기가 쉽진 않거든요. 큰 앵무새들은 마치 대형견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처럼. 근데 언젠간 데려오겠지 하고 발목링이라고 해서 이제 인식링인데 전화번호가 적힌 반지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5년 전에 제작을 했었고, 5년 동안 다른 분들이 키우시는 금강앵무를 접하고 물어보고 배우고 호텔링 같은 것도 해보면서 5년 동안 고민한 끝에 바다를 데려왔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앵무새는 조류원 아니면 앵무새 카페 그리고 번식장 이런 곳들에서 데려오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도 있지만 바다 같은 큰 앵무새는 일반적인 곳에서 데려오긴 어렵고요. 번식장이나 수입하는 조류원 이런 곳에서 데려오실 수밖에 없어요. 사이테스라고 해서 멸종위기종 사이테스 2급이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한 앵무새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 번식도 되고는 있는데 거의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는 금강앵무 자체는 대형 앵무라 생각보다 분양가가 좀 고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다 같은 청금강 앵무새가 사실 금강앵무 중에서는 조금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에서 450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다랑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다른 앵무새들은 예를 들어 사이테스 1급종이라는 친구들은 1500에서 2000만원, 고가인 애들은 4000만원까지도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인 앵무새입니다. 일단 앵무새를 처음 키우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초보 집사님들은 이런 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이테스 종이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하시고, 사이테스 종이다 그러면 사이테스 서류를 발급을 해주는지 이거 꼭 물어보시고요. 안 해준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근데 몇몇 양심 없는 곳에서 사이테스 서류를 발급을 안 해주세요. 초보자 같으니까 이제 모른 척 한다거나 계속 질질 끈다거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저도 실제로 당했었어요. 지금도 심지어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닌 척 하시면서. 어디라고 말은 하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이트 서류 제대로 주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대 질병 검사라고 있어요. 요즘엔 6대 질병 이렇게까지 늘긴 했는데 거기서 두 개가 제일 큽니다. 하나는 PDD라고 해서 선의확장증이라고 하는 발작을 일으키면서 치사율이 높은 전염이 되는 질병이 하나 있고요. PBFD라고 해서 부리와 깃털 변형과 털이 다 빠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질병이 있어요. 요 두 개는 불치라서 다른 질병이야 걸리면 치료나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전염성도 높은데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고, 제가 키우던 뉴기니아 앵무새 날라도 PDD에 감염이 돼서 이제 해시벨로 갔던 아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병이 또 유행을 하고 있고 해서 분양처에 4대 질병 검사를 해주는지를 꼭 체크를 하세요. 앵무새를 분양 받으시고 나서 일주일 정도 안에 다시 한번 4대 질병 검사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나 4대 질병이 발견이 되면 다른 좀 건강한 아이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돈을 다시 돌려받으시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지, 아픈 아이를 데리고 키우시기에는 나중에 가서 솔직히 그 친구가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키거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데려올 때 잘 체크하시고 건강한 아이로 꼭들 데려오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초보 집사님들에게 숨기는 업체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앵무새 같은 경우는 성별 검사를 보통 DNA 검사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앵무새는 암수가 구분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발정이 나거나 크기나 뭐 색깔의 조금의 차이로 알 수도 있는 종도 있지만 보통은 거의 암수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DNA 검사를 통해서 성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무새를 데려오실 때 보통 이제 작은 아이들을 앵무새 카페나 이런 데서 데려오실 텐데 손을 잘 타는지를 제일 먼저 보세요. 일단 손을 잘 타는 애를 데려오셔야 초보 집사님들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잘 따르는 애를 잘 데려오시면 돼요. 왜 그렇게 안 따르는 애들이 발생하냐면 매일매일 놀아주면서 교감하고 손을 타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새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케어하면서 놀아주실 수가 없잖아요. 조금씩 사람 손을 덜 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 손을 무서워한다든지 입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사실 가정분양으로 데려오는 아이들은 보통 집사님들이 어느 정도 케어해서 보내시니까 처음부터 잘 따르실 거예요. 앵무새를 데려오실 때 이유조라고 해서 이유식부터 먹여서 키우는 그 정도 개월수의 아이가 있고요, 이유식을 다 뗀 그런 앵무새가 있어요. 이랬을 때 둘 다 아기 앵무새인데 당연히 초보 집사님들은 이유식 하는 거를 하면 이유식 먹이다가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유식을 어느 정도 뗀 아이를 데려오면 제일 좋기는 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유식을 직접 내가 먹여서 키우면 조금 더 교감도 커지고 더 잘 따르니까 가능하다면 이유식을 먹이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받아도 2개월 정도 때 제가 데려와서, 그러니까 한 40에서 50일 정도? 그쯤에 제가 바다를 데려와서 이유식을 먹이면서 키웠고요. 대형 앵무새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이유식 기간을 물어봤을 때 다르게 대답들을 하실 거예요. 사실 정답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니까 걸러 들으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중대형 이상은 최소 8개월은 먹여도 된다, 먹이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제 주변 분들도 저랑 의견이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오래 조금 더 먹이면서 키울수록 덩치도 커지고 솔직히 건강해요. 이거는 정말 많은 앵무새들을 봤을 때 비중적으로 그래요. 근데 보통 분양하시는 곳에서는 빨리 이유식을 떼서 분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금강 앵무들도 한 5, 6개월 정도 때 이유식 뗐다고 하면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강아지로 가볼까요? 우리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강아지 키울 때 펫샵에서 젖된 강아지들 바로바로 분양하잖아요. 그러면은 면역력도 없고 애들이 약해서 금방 죽을 수도 있고 약하잖아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앵무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업이시니까 그런 경우에도 뭐 이유식을 뗐다고 해서 그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데려왔을 때 이유식을 간식으로라도 계속 챙겨 먹이면서 조금 보살피면 조금 더 건강하고 덩치도 커지는 그런 친구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1년 정도 먹였고요. 지금도 간식으로 먹이는데 대신에 조금 틀리죠. 옛날에는 이유식이었다면 지금은 마치 헬스 보충제처럼 다른 가루를 섞어주는 거죠. 파우더를, 이유식 파우더가 아니라 다른 파우더를 섞어서 건강에 좀 맞게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보충제 느낌으로 지금은 타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이유식을 완벽히 떼고 사료를 완벽히 먹고 있는 그런 친구들 데려오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앵무새 같은 경우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펠렛이라고 사료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알곡 사료도 있고 뭐 영양제, 생식 종류가 다양한데, 바다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깔리는 식사는 펠렛이라고 해서 사료를 먹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은 생식을 주고 있습니다. 야채랑 과일로 해서 야생에서 먹을 수 있는 실제 이제 신선한 과일들로 해서 하루에 한 끼는 생식을 주고 있고요. 금강앵무 같은 경우는 견과류 섭취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종이기 때문에 견과류도 하루에 한 번씩 간식으로 주고 있고, 주식으로 이제 펠렛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앵무새용으로 나와서 파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구성이 좀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안 먹는 것도 있고, 이건 별로라서 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도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먹는 걸로 해서 그 종합으로 섞인 견과류 세트가 있어요. 호두, 뭐 아몬드, 캐슈넛 막 이런 것들 섞여 있는 종합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피자, 피스타치오, 건 무화과 이런 것까지 넣어서 제가 직접 배합을 해요. 사람 먹는 게 앵무새 거보다 일단 좀 더 싸요, 심지어. 그리고 유통기한 표기도 잘 돼 있고 깨끗하죠. 그래서 저는 앵무새 거 안 사고 사람 거 사서 제가 직접 섞여서 먹이고요. 당연히 양념이 안 된 걸 구매하셔야 됩니다.
직접 먹어도 봐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배합을 해서 저는 주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 같은 경우도 팁을 드리면, 앵무새 용품 샵에서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해바라기 씨를 사면 비싼데 햄스터 쪽으로 넘어가서 사면 또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햄스터 쪽에서 찾아서 사요. 예, 가격 차이가 뭐 1,000원, 2,000원 정도 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제가 한번 햄스터 쪽에서 해바라기 씨를 샀는데 박스가 제가 가끔 쇼핑하는 앵무새 쇼핑몰 박스로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납품을 하는 건지 사이트만 나눠서 하시는 건지, 근데 가격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배합을 해서 먹이고 있고요. 발화콩이라고 해서 콩 같은 거를 직접 발화시켜가지고 싹 나게 해서 주기도 하거든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금강익물을 혹시나 키우실 거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유비행을 시킬 것인가, 이거를 못할 것 같으면 웬만하면 다른 앵무새를 키워라고 말씀을 드리고, 휴식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해요. 이게 안 되면 금강익물은 키우기 힘들다. 그리고 우리 집이 방음이 잘 되는 편인가, 그리고 집에 있는 가구들이 파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겠다. 그리고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요게 다 동의가 되면 데려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게 바다를 키우면서 힘든 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죠.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대형견이건 소형견이건 중형견이건 강아지 키운다고 누가 하면 너 매일 실외 배변 해주고 강아지 산책시킬 수 있어? 이 얘기 하실 거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앵무새는 산책이 필수는 아닌데 금강익물은 제가 볼 때는 필수예요. 안 그러면 이 넘치는 에너지를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 있는 가구를 다 뿌듯 부셔요. 그 다음에 신경질을 부려서 집사를 막 깨물고 막 힘을 조절을 못해요. 힘이 넘치니까. 그리고 소리 지르고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생각보다 커요.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책이 필수예요. 이걸 해야지만 소리를 안 지르고 조용하게 지낼 수 있고, 사고도 안 치고, 힘 조절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건강하고. 근데 이걸 못한다? 보더콜리 같은 강아지를 집안에만 키운다고 하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이거 이해 안 된다고 할 거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볼 때 금강익무는 앵무새계의 보더콜리 같은 그런 아이예요. 비글 뭐 이런 거, 활동량 많은 강아지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를 소화를 못 시켜줄 것 같다고 하면 그냥 다른 앵무새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참고로 그래서 직장도 지금 시간 스케줄 바다한테 다 맞추고 있고요. 주말 스케줄도 거의 다 바다한테 맞춰져 있고요. 출근, 퇴근, 바다 산책, 잠. 출근, 퇴근, 바다 산책, 잠. 주말은 바다 산책, 휴식. 바다 산책, 휴식. 다 이런 식이에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고 온 다음에 볼일 보러 간다든지, 퇴근하자마자 진짜 집에 바로 와서 산책 어떻게든 나가서 해주고 집에 와서 쉰다든지, 그런 식으로 거의 제 삶이 포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주변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진짜 추운데도 산책 나가서 실외 배변 시켜주시고 막 고생하시잖아요. 이건 무슨 모든 반려동물을 키우시려고 하면 이 정도 책임감을 갖고 키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작은 아이들을 키우면 되는데, 작은 아이들은 솔직히 집에서만 날아다녀도 운동이 되니까 큰 앵무새에 관련돼서는 이걸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파양도 많이 나기도 합니다. 1년 이상 못 키우는 분들 많아요. 바다 같은 경우는 배변 훈련이 되는 영상을 제가 올리다 보니까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앵무새는 관략근이 없어서 배변 훈련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작은 아이들은 사실 조금 뇌가 사이즈도 작다 보니까 지능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큰 애들보다는 확실히 어렵긴 한데, 작은 애들 중에도 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리는 게 어디 가서 좀 싸고 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집사한테 아예 똥을 안 싸는 것까지 만들기 조금 어려운데, 중대형 이상만 가도 배변을 생각보다 잘 가립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배변이 마려우면 가서 정해진 장소에서 싸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제가 키웠던 애들은 다 배변 훈련이 잘 돼서 저랑 놀다가 날아가요. 그럼 나무에 가서 똥 싸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무데나 막 똥을 싸고 이런 게 아니라서, 특히 바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실내 같은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거나 실내 카페를 갔을 때도 배변 타이밍에 맞춰서 뭐 휴지를, 신문지 같은 걸 깔아준다거나, 아니면 바깥에 나와서 이제 배변을 보고 다시 카페나 이런 데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조절을 하고 있어서 실내도 이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입질 교정은 초반에 확실히 잘 잡아야 되거든요. 후반부로 가서 나중에 고치려면 쉽지도 않아요. 이거는 되게 갈려요. 그 강아지도 보면은 그 설쌤이 계시고 강쌤 이렇게 훈련하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스타일이 좀 강하게 훈련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강하게 초반에 못 잡으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초반에 되게 굉장히 세게 잡는 편이에요. 뭐 남들이 볼 때는 학대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부리를 툭툭 친다거나 부리를 잡고 흔들다거나 살살 물 때는 살살 툭툭 치면서 혹은 부리를 잡고 흔들면서 안 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편인데, 물론 작은 애일수록 데미지의 그 느낌은 틀리니까 조절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바다 기준으로 했을 때 애기랑 장난치면서 딱밤 때리는 정도로 했을 때 정도로 울지 않을 만큼 정도로 치는데, 얘가 그거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점 세게 문다고 하면 전 그 문 강도의 힘만큼 그대로 좀 돌려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리 싸움을 하거든요. 실제로 앵무새들끼리 부리 싸움을 해요. 특히 마카오들끼리 만나면 부리로 막 팍팍팍 치고 싸운단 말이에요. 실제 부리가 파이거나 긁혀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도 거기서 힘싸움을 해야 돼요. 힘싸움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야만 나중에 가서, 얘네들이 굉장히 똑똑하단 말이에요. 두세 살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못 잡으면 머리를 써서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스크리밍 하는 앵무새들이 따로 또 있거든요. 근데 스크리밍은 초반에 이제 못 잡아서 보통 심각해지는 단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 똑똑한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때 내가 가서 꺼내주면, 아, 내가 소리를 지르면 와서 꺼내주네 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또 말로 바꾸면, 말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하면 돼요. 꺼내줘 이걸 가르치시고 꺼내시다 보면 나중에 얘가 꺼내줘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꺼내준다는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스크리밍을 주인 호출용으로 써버려요. 그렇게 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바다가 만약에 스크리밍이 너무 심하다 라고 하면 일단 무시를 해요. 근데 그럼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일단 그러면 불을 끄거나 암막 같은 걸로 햇빛을 차단해서 어둡게 만들어주면 보통 새는 다 조용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소리를 자꾸 지른다 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꺼내서 샤워기 같은 걸로 물을 전체적으로 다 싹 다 뿌려요. 그래서 몸을 완전히 적셔요. 그러면 진정되거든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도 갑자기 막 화나 있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누가 물 확 끼얹으면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차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 네가 소리 질러서 내가 꺼낼 때는 이런 식으로 물을 뿌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얘가 싫어하는 행동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몸을 적셔줘요. 그렇게 하고 다시 넣어줘요. 그러면 조용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가 진정됐을 때쯤, 그쯤에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내가 너를 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놀아주는 시간을 정해주시면 돼요. 내가 아침에 몇 시에 놀아주고 저녁에 몇 시쯤 놀아주고, 이런 식으로 패턴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대로 좀 잡아주면 그 시간대에만 얘도 보통 일어나서 활동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얘도 자고 낮잠 자고 쉬고 있어서 조금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패턴과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소리 지르는 거에 자꾸 반응해주면 끌려가시면 답이 없습니다. 자유비행 같은 경우는 훈련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제가 배운 방식은 이제 김태진님이라고 제 사부님이 계시고, 나라별로 또 틀려요. 근데 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시작했던 자유비행 방식은 중국, 대만에서 하는 방식을 갖고 와서 보통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줄을 달고 하는 훈련 방식이고요. 처음에는 줄을 달고 호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오게 되면 부메랑이라고 해서 날려서 원을 그리며 하는 부메랑 훈련을 하고, 이제 GPS를 달고 줄을 풀고 이런 방식인데, 자유비행을 하시려면 덥거나 춥거나 내가 쉬는 모든 날에는 거의 집에서 1시간에서 2시간 거리를 차로 이동해서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않으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비행은 앵무새가 하는 게 아니라 집사가 하는 거예요. 비행 훈련은 집사가 훈련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앵무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가 보통 포기합니다. 힘들거든요. 겨울에도 산책을 하는 게 좋죠. 대신에 뭐 예를 들어 5분 비행이나 산책을 했으면 또 10분 몸을 녹여주고, 5분 또 산책을 했으면 또 한 10분 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두세 타임 하고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을 나가도 실제 바깥에서 비행을 하거나 산책하는 시간은 10분이 채 안 돼요. 거의 50분이 몸 녹이고 쉬는 시간이긴 해요. 미리 적응되지 않은 애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감기 걸립니다. 혹시나 앵무새는 감기 걸리면 따뜻하게 해주고, 고온 다습이죠. 습도를 높여주면 웬만하면 낫습니다. 약을 굳이 안 먹어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앵무새들이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온도차가 좀 크면 재채기처럼 기침 막 하거든요. 콧물도 조금 흘리고. 그거 감기는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감기는 아니니까 콧물이 묻어서 코에 자꾸 묻으면 감기가 맞고요. 그냥
바다도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집에 들어오면 킁킁 하면서 재채기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따른 앵무새들의 특징 중 하나니까 그걸 바로 감기라 생각하고 약을 먹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앵무새 건강검진은 요즘엔 또 많이 하시긴 하는데, 앵무새 키우면서 병원 갈 일이 솔직히 거의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날라라는 친구가 PDD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분리도 해놓고 했었지만은 혹시 몰라서 1년에 한 번씩 PDD 검사도 같이 해보고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변 검사에서 바이러스 있는지 이런 것도 검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PDD도 다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무새를 잘 보는 병원이 거의 없죠. 특수동물을 본다고 해서 앵무새를 잘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나마 서울 쪽 사시면 병원이라도 좀 있는데 지방으로 가면 더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죠. 저 같은 경우는 나음동물병원을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의 N동물병원에 이제 수의사님이 제 지인이어가지고 자문도 얻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무새를 키우면서 드는 비용은 굉장히 적어요.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갈 일이 사실 거의 없고요. 미용을 시키지도 않고요. 막 치석 제거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사실 사료값 빼고는 드는 게 거의 없죠. 장난감 정도? 뭐 이런 거 빼고는. 한 봉지에 사료가 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거 사면 2달 정도는 먹이는 것 같고요. 견과류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들어요. 한 5, 6만원어치 사면 거의 한 두세 달 먹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난감이 그나마 좀 많이 드는데 그것도 템으로 사면 굉장히 저렴해요. 저 같은 경우 한 번에 한 2, 30만원어치 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기본 세팅이 다 됐다고 치면 한 달 유지비가 과일값 정도밖에 안 들어서 10만원이 안 듭니다. 네, 지금까지 궁금하셨던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궁금한 점들을 적어주시면 2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